예, 안녕하세요. 전국 장신장애인 단체 가족교육 사단법인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 연합회 주최로 하는 전국 정신장애인 단체 가족교육입니다. 오늘 오전에 각 단체별 발표가 있었고요. 지금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에는 가족 교육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 지역사회 정신재활 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박미옥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장님께서 발표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족교육은 정신의료서비스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 백종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사회특별위원장님께서 교육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질의응답을 하고 100분간 당사자, 가족, 전문가 분들 모두 함께 대토론회를 펼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역사회 정신재활 서비스의 활성 방안에 대해서 박미옥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장님께서 교육이 있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비도 오고 방금 또 식사를 또 맛있게 하고 온 부분들이라서 또 좀 괜찮으십니까? 좀 피곤도 하실 거고 조금 지치는 부분도 있을 건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40분입니다. 40분 내에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전부터 같이 왔기 때문에 옆에 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오후도 함께 힘내서 잘해보자라는 의미에서 함께 인사하고 좀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 앉아진 분들 계시죠? 옆에 오른 손등에 그죠? 살포시 톡톡 치면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그다음에 아이고 덕분입니다. 이쪽에 옆에 분 아이고 덕분입니다. 아이고 덕분에 함께 하셔서 나는 소중합니다. 나는 소중합니다. 나는 소중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우리도 소중합니다. 그죠? 한번 해주세요. 그대도 소중합니다. 아유 소중한 우리가 만났네요. 그래서 소중한 우리가 함께 만나다 보니까 기쁩니다. 우리 가족분들 기쁠 때 어떻게 합니까? 기쁠 때 우리 이진순 회장님 기쁠 때 이렇게 하신답니다. 우리 기쁨의 표정을 말로도 하고 동작으로도 하면서 옆에 분한테 나의 기쁨을 좀 전달해 주세요. 기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기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지금까지 많이 함께 왔는데 앞으로도 같이 함께 하자라고 해가지고 옆에 톡톡 하면서 같이 합시다. 우리 같이 합시다. 아이고 옆에 계신 분들은 짝지가 계신 분들은 잘 하시는데 혼자 계신 분은 조금 외로웠습니다. 네. 자, 좀 들어가면서 서두에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우분투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우분투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건데 저는 현장에서 일하면서 저는 20년 넘게 이렇게 정신재활시설에서 우리 정신장애인 당사자분들과 가족분들과 같이 열심히 현장에서 활동을 해왔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우분투, 제 연대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기 나와 있다시피 남아프리카 반투어로 엘루에라는 뜻입니다. 그 뭐냐면 네가 있으니까 나도 있다. 그죠?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같이 살아가는 부분. 우리가 있으니 내가 있다. 해서 함께 가자는 연대하자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우분투를 기억하면서 오늘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그 지역사회 정신재활 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관련되어 가지고 저는 연대와 협력을 키워드로 해가지고 몇 가지 정신건강 지표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현황들을 잠깐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런 서비스를 활성화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협력과 연대라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몇 가지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좀 중요하다 생각되는 부분들을 간략하게나마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연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연대는 크게 두 종류가 있대요.
동질성의 연대와 다름의 연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장애인 당사자 가족으로서 같은 경험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동질성의 연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가족협회, 심지에 가족지원가협회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정신장애를 가진 당사자분들은 또 당사자 단체들이 있죠. 이렇게 동질의 연대는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힘들을 함께 발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만 이렇게 했을 때는 한편으로는 큰 변화에 있어서 변혁을 이끄는 그런 사회 변화에까지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동질의 연대도 해야 되지만 이렇게 다름의 연대도 우리가 함께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죠? 장애인의 마음은 장애인만 알아. 장애를 가진 가족들의 마음은 다른 사람 몰라. 그래서 비장애인들 안 돼. 전문가들 우리 마음을 어떻게 알아? 안 돼. 이렇게 배척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죠? 함께 우리가 이런 정신건강과 관련된 여러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함께 가자. 당사자도 가고 가족도 가고 전문가도 가고 정신건강 영역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회복지 다른 현장, 다른 정치 여러 분야에까지 함께 갔을 때 정말 큰 변화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도 이제 사례들을 좀 얘기할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잠깐 요거는 이제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이제 발행되는 국가정신건강 현황 보고서가 있습니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 정신건강 지표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발행을 해서 나왔는데 잠깐만 좀 우리도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분들도. 그래서 잠깐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 수준, 정신건강 규모적인 부분들에서 이제 몇 가지 한 14가지 정도 지표를 이제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정신건강 수준에서 우울감 경험률 해가지고 이제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했어요. 최근 2주간에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경험에 대한 것들을 물었더니 10% 정도가 우울감을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가족분들도 우울감 있으시죠?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했을 때 이렇고요. 그 다음에 고위험률 음주율. 고위험이라면 얼마 정도 술을 마셔야 고위험이라고 가족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얼마쯤 될까요? 여기 조사에서는 보니까 주 2회, 그죠? 7잔, 남자는 7잔, 여자는 5잔. 아이고 그러면 나도 고위험인데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한 14%가 이렇게 고위험 음주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 관련해 가지고는 4명 중에 1명이 그저 평생 살아오면서 정신건강에 어려움, 문제들을 갖고 온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늘 그저 우리가 좀 자랑스럽게 여기는 1위 중에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거 있죠.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 26명. 그죠? OECD 국가 가운데 계속 부동의 1위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건 1위 안 해도 되는데, 그죠? 1위 안 해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년간의 추이를 보면 점차, 그죠? 자살률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해 보니까 조금 늘어났어요. 2020년에는 25.7명 해가지고 했었는데, 2021년에는 조금 더 오른 부분들은 있습니다. OECD 평균은 한 몇 명 정도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26명의 OECD 평균은 한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그냥 15명. 그냥 한번 해보시죠. 17명. 5명. 정말. 또. 그죠? 5명과 13명의 중간. 11명이랍니다. 11.1명 해가지고 11명 정도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 배나 더 높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현황입니다. 그 다음에
예, 정신건강 예방 및 조기 개입과 관련된 지표에 보니까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12%밖에 안 돼요. 정신건강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했던 그런 경험들을 보니까 12%밖에 안 되고요. 자, 캐나다, 미국 같은 이런 나라에는 한 몇 퍼센트 될 것 같습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70% 또 70% 넘을 것 같으세요? 예. 또 40% 예. 예, 보니까 뭐 캐나다는 46%, 뭐 미국은 43%이 정도로 40%가 넘습니다. 10명 중에 4명은 그래도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는 찾아갑니다. 전문가를 찾아가는데 우리는 12%밖에 안 돼요. 이웃 나라 일본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6%? 예. 일본은 우리보다 좀 낮았으면 좋겠는데 높더라고요. 일본은 20%. 예. 그래서 이것도 많이 이제 높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낮은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이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죠? 이런 편견들이 있어가지고 좀 이용률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럼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받은 경험은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년에 비하면 조금 증가는 했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 때에 많은 좀 우울감이라든지 여러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뭐 이런 데서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퍼센트는 3%밖에 안 된답니다. 우리는 이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런 현황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질환 관련해가지고 치료에 대한 현황들을 보니까 인구 10만 명당 정신질환 치료를 한 5천 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것도 낮습니다. 비자의 입원율은 34%. 뒤에도 보시겠지만 정신의료 기관에 따라서 그죠? 기관 종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나지만 평균 아직까지 34%가 되고요. 그다음에 중증 정신질환자 퇴원하고 나서 1개월 이내에 외래 방문, 계속 이제 외래 치료 해야 되잖아요. 약물 치료하고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비율을 보니까 63%. 그죠? 그 10명 중에 6명. 그러면 4명은 어디 갔을까요? 퇴원하고 다시 또 외래 안 간다는 거죠. 예. 이제 그래서 외래 안 가고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서 이런저런 사건들이 막 나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사각지대에 있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퇴원 1개월 이내 동일 병원 재입원율은 퇴원해가지고 한 달 돼서 다시 또 같은 병원 입원을 해요. 입원율이 17%. 일주일 내 퇴원하고 일주일 내에 다시 입원하는 비율을 보니까 7%래요. 그 다음에 3개월 내에 또 입원하는 비율은 더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퇴원해서 또 바로 한 달 내, 뭐 3개월 내 또 바로바로 또 입원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아니, 입원 안 하면 좋잖아요. 입원 안 해야 되는데. 외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또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는 그럼 또 그렇죠. 퇴원을 해서 가족 부금에 갔는데 아니면 독립해서 사는데 다른 지역의 서비스를 그죠? 서비스를 못 받으면 다시 또 혼자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재발해서 병원 입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요 부분들로. 정신의료기관 연간 재원 기간은 한 중앙값입니다. 평균 분포 곡선에서 가운데 값은 한 28일 정도. 요것도 정신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중증 정신질환자분들 한 30%, 그다음에 약물, 그죠? 알코올 사용장애나 약물 같은 경우에는 한 36일에서 조금 더 높은 부분들이 있고 합니다. 그럼 정신건강 지원 체계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보니까 인구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을 보니까 7,139원, 7,000원 정도가 1인당 이렇게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이용하는 비용으로 이제 지원이 된다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도 작습니다. 뭐 전국적인 현황들을 보면 그래도 전북이 한 12,000원 정도 작고요. 세종이 한 4,000 얼마 해가지고 제일 낮더라고요. 이제 세종은 이제 그거잖아요.
아직까지의 지금 초기 뭐 그런 지역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 전문 인력 수는 18.9명 해가지고 이것도 그 다른 그죠 OECD 국가나 다른데 보면 인력이 적습니다. 적은 경우고요.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장애인 수 26명 정도. 이런 정신건강 지원 체계가 이런 현황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정신건강 관련 기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관련 기관들은 어떤가라는 것들 보면 한 2,804개 정도가 2021년 기준으로 그렇게 있는데요. 정신의료기관은 2,038개 해가지고 정신의료기관은 다양한 종류가 있죠. 뭐 종합병원 정신과가 전문 정신병원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 종합병 정신과, 뭐 병원 정신과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자료가 깨졌는데 이러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요양시설은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신건강 정진시설 중에 하나인 정신요양시설 59개, 정신재활시설은 346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16개. 정신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자체가 우리 전국 지자체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전국 시군구 시군구는 229개 229개가 있는데 자 지금 기초정신건강센터는 각 구마다 다 있죠. 다 있어가지고 244개나 됩니다. 근데 아까 정신재활시설은 6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분포 현황을 보면 지금 229개 중에서 105개 시군구의 지자체에는 정신재활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 시설협회에서는 정신재활시설 인프라 확충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계시는 당사자분들, 우리 가족분들 지원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죠. 정책적으로. 자, 이렇게 지역에 이렇게 인프라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지만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현황들을 봐서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의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우리 현재 정신건강 영역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보시면 우리 가족분들도 조금 그죠 경험하시기도 하고 이해하시기도 할 건데 내부적인 것과 대외적인 것들을 조금 나눠서 보면 내부적인 변화는 당사자 역량이 많이 신장됐어요. 과거에 비하면 한번 경험하실 거예요, 그죠? 당사자 역량이 많이 신장됐고 타 영역에도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장애인복지법 15조가 폐지되기 이전부터도 지역사회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서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채용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그런 정신장애인분들한테 지원할 서비스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더 이제 15조 폐지된 이후로는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된 이후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으로 해서 정신건강 영역이 많이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복지 서비스 제공의 어떤 그죠 주체로서 얘기를 해놓으면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가족분들 살고 계신 지역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보면 인력이 많이 늘었어요. 초기보다. 초기 10명도 안 되던 인력에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 뭐 그 지자체만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20명이 넘는 인력이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을 담당하고 있어요. 많이 확장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뭐 기능 전환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원주택 공급이 많이 이제 확대가 서울 경기 중심으로 조금 확대는 되어 가고 있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의 탈시설 로드맵 추진해서 지역사회 통합 뭐 참여에 대한 부분들이 더 이제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요즘 뉴스 보니까 최근에 계속 시설 중심으로 예산이 배정된다고 해서 그 장애 당사자 단체에서는 많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시위도 하고 많이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대외적인 변화는 우리가 그죠 계속 유엔의 장애인 권리 협약 CRPD와 관계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보니까 UNHCRPD와 얘기하는 WHO에서 퀄리티 라이츠 해가지고 정형 서비스 정책과 서비스 방향이 이제 계속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발맞추어 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 정신재활 시설들도 이제 그 뭐 지역마다 시설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신건강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실제 정신건강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에서는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나가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 뭐 개인별 회복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들이고요. 정상은 있지만 정상에 초점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회복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참여, 통합하는 거, 그래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아서 삶의 질을 향상하는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조금 더 그죠 전문가 중심으로 갔다라고 하면 지금은 당사자와 가족이 같이 경험의 전문가, 그죠 경험 전문가들. 동료 지원가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가족 지원가 협회에서 오셨다시피 가족 지원가가 같이 같은 이런 가족들을 돕고 이전에는 그죠 당사자와 가족이 서비스 그죠 수혜자로서만 있었지만 지금은 서비스 그죠 제공자로서 같이 전문가와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더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성대로 정신건강 관련 기관들은 이런 서비스를 지원을 해 나가야 되겠죠. 자,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관련해가지고 많이 토론회도 있고 발의가 됐지만 통과 제대로 안 되고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이런 이제 변화들 앞에 15조도 폐지되어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가족분들 어떻게 할까? 아니면 전문가들은 또 어떻게 할까? 오늘 저희 이제 정신재활시설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 정신재활시설에 긍정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신재활시설은 지역사회의 디딤돌 역할들을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잘 참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역할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뭐 서비스 한계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5개 지자체 없어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멀리 가야 되고 아예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또 뭐 규모라든지 아니면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당사자분들이 원하는 가족분들이 원하는 개별화 서비스를 제대로 주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 나가려고 하느냐,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을 조금 더 보장. 그죠? 선택지가 많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싫더라도 해야 되잖아요. 개별화된 욕구를 반영해서 맞춤형을 조금 더 지원을 하려고 하고 주체적 활동을 통해서 우리 성장을 지원, 그다음에 자립을 위한 실제적인 좀 지원들을 해 나가려고 한다. 어떤 당사자분들은 그래요.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하면서 정말 나의 삶이 바뀌었다. 정말 지역사회에서 정말 건강하심으로 잘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는 한편에 또 한편에는 그거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더라. 무료하더라. 그냥 프로그램만 뭐 참여하고 너무 무료해. 내가 여기 왜 다니는지 모르겠다. 정신혈시 쓸모없다. 뭐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제 경험에 따라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기초센터도 그렇고 저희 정신재활시설들도 그렇고 동료 지원가가 배치되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여주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해가지고 주 5일 4시간 하루 4시간 하면 90만 원 정도 급여를 받아요. 그런데 다른 데서 일하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급여가 나올 데가 없는 거죠. 동료 지원가는 많이 양성되고 배출이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그런 경험 전문가로서 역할들을 잘 수행을 하는데 일할 곳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좀 잘 일자리를 마련할 것인가 이것도 이제 가족들이 또 요구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지역사회 정신재활 서비스를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5분 남았거든요. 맞나요? 50분 조금 더 남아 있네요. 그래서
그죠? 우리가 연대, 협력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성화 방안들이 있겠지만 그 키워드로 좀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 관련 단체 협업하는 거, 그죠? 다름의 연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 영역 중에도 장애도 다양한 유형이 있잖아요. 정신장애 있고 지체장애, 시각장애. 오늘 옆에 보니까 시각장애 협회에서 또 뭐 행사를 하던데 그 사람들 우리 또 마음 몰라 해가지고 배척하는 것들이 아니라 같은 네 그죠? 장애 영역에서 같이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장애와는 상관없는 다른 단체와도 협업할 수 있습니다. 가치를 공유해서 활동을 해 나간다.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우부트.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례를 들면 15조 폐지연대가 2021년도에 출범을 해가지고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15조가 폐지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됐죠. 폐지가 됐는데 여기서 이렇게 빨리 이렇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이유는 15조 폐지와 관련해서 그죠? 오랜 기간 동안 요구를 했었어요. 요구를 했었는데 이때 폐지가 될 수 있었던 거는 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제 집권을 했던 당시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가족 따로, 당사자 따로, 전문가 따로 목소리를 냈다라고 하면 이게 통과됐을까요? 국회의원도 이게 발의할 수가 없어요. 다 반대하는데. 그런데 한 목소리로 이게 필요하다. 당사자분들의 서비스가 확장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함께 한 목소리를 냈더니 폐지가 됐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혹시 이거 F20 영화 그죠? 전염병과 관련된 영화 이제 KBS 상영한다 해가지고 중단 요 기자회견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우리 여기 회장님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적극적으로, 요 어디 이게 한번 심지 회장님 계실 겁니다. 저도 여기 있고 다 회장님도 있고 하시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는 좀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당사자 입장, 가족 입장, 서비스 제공한 또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죠? 관점의 차이에 있어가지고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 중요한 가치적인 부분들을 함께 할 때는 함께 연대했을 때 이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보니까 15조 폐지연대. 지금은 폐지가 되고 나니까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정신장애 생존권 연대로 바꿔가지고 지금도 이제 네트워크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그때 참여했던 단체들 보면 가족 단체도 있죠. 가족 단체도 있고요. 자, 정신장애 당사자 단체만 있었냐? 시설들만 있었냐? 전문가만 있었냐? 아니요. 다 같이 해서 또 연대 단체에서 이렇게 그죠? 공유법, 인권법 단체도 있었고요. 다양한 우리 정신장애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 단체도 함께 이렇게 폐지 연대에 동참을 해가지고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폐지가 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야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다름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요거는 부산의 상황인데 요거는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이제 다른 그죠? 관련 단체와 연대를 해야 되고 가족들과 협력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의 정신자활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많이 힘을 오늘도 이제 그죠?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처럼 가족 단체 역량을 이제 계속 강화해야 되죠. 이런 교육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량을 향상하면서 그럼 가족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느냐? 역할들을 정립을 해 나가면서 해야 되고요. 자, 우리 정신건강복지법에는 그죠? 복지 서비스 제공에 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하는 것들,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분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죠. 법은 그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제대로 작동이 안 돼가지고 지금 가족 단체에서 많이 또 이제 법안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그죠? 넣으려고 많이 더 구체화시키려고 많이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제 저희 협회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가족 역량 강화 사업들을 진행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제가
있는 시설이 부산이다 보니까 부산에 여기 지금 3개 단체가 오늘 오신 거 맞죠? 근데 이제 부산에는 또 부산 지역의 특성을 해가지고 가디언스 클럽이라고 가족 모임이 있으면 가족 자조단체겠습니다. 하고 지금 부산시에다가 비영리 민간단체 그거 신청을 해두었어요. 그래야 조금 더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면서 가디언스는 보호자, 수호자란 뜻인데요. 2014년부터 이제 이 가디언스 클럽이 이제 결성이 되어가지고 지금 거의 9년, 10년 정도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이 미션, 비전, 핵심 가치, 핵심 사업하는 것들이 가족분들이 같이 정신재활시설의 전문가들하고 같이 협업해가지고 이렇게 마련을 한 부분들이 있고요. 정신장애 가족을 위한 8가지 조언해가지고 가디언스 팔복도 만들었고 그래서 그 내용들이 뭐 부산 일부라든지 이런 데도 그거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보면 저희가 뭐 정신재활시설 4개 하고 지금 현재는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도 하나 들어와가지고 5개 기관이 함께 연대해가지고 매년 다양한 역량 강화 사업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족분들을 위한 다양한 인식 개선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0년째 되면 이제 가족분들이 조금 더 독립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정신재활시설 조금씩 그 역할들을 좀 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들 잘 하고요. 그래서 이 가디언스에서 부산시 찾아갑니다. 시의원 찾아가가지고 조례 제정해달라고. 지금 서울 경기도 쪽에는 뭐 지원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부산에 없다. 그래서 지원주택 조례 만들어달라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또 지금 내년에 또 총선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선의 정책 제안도 가족분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저희가 시설에서 자 부산에 그 지역사회 전환시설 없습니다. 좀 마련해 주세요. 시설들 많이 부족합니다. 마련해 주세요 하면 예산 없어요. 이래가지고 시에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런데 가족분들이 우리 당사자를 위해서 이거 필요합니다. 빨리 해주세요. 라고 하면 더 귀 기울이게 되겠죠. 그죠? 이런 역할들을 가족분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가와 협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다양하게 우리 가족협회에서는 다른 전문가들하고 협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같이 연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신건강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전문가들하고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 누가 있으면 뭐 변호사도 있을 것이고 뭐 노무사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사회복지 다른 영역의 기관들도 있을 것이고 해서 그렇게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례는 이제 경남 고성의 사례입니다. 경남 고성에는 조금 좀 읍내고 좀 농촌 좀 지역이고 촌좀 이런데 여기서 지역사회에서 당사자분들이 지역사회 이웃 일촌 맺기 이웃 맺기 해가지고 리빙랩에서 이웃 맺기 해가지고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도 해소하는 부분들이 있고 자립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했어요. 할 때도 그죠 동사무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로 지역사회 복지관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지역 내에 그런 기관들과 연계를 해가지고 이 사업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독립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만으로 또 당사자만으로 이렇게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당사자, 가족, 지역사회 등이 함께 연대하는 것들을 많이 그럼 어떻게 조금 다양하게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연대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가지고 함께 해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정신장애인 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삶의 정황에 맞는 서비스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앞서 제가 우분투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네가 있어, 내가 있다. 우리가 있어서 내가 있다라고 했는데 함께 오늘도 정말 그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죠? 한 단체만이 아니라 같이 가족 단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네, 이제 나가면서 또 시작할 때 인사한 것처럼 나갈 때 함께 또 인사하며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분에 또 뒤에 분하고 혼자 계신 분들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존경합니다. 너무 존경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네, 자, 예,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미옥 한국정신재활시설 협회장님께서 강의해 주셨는데 아주 좋은 내용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그 내용을 보면은 정신장애인의 혐오와 차별, 이거 뭐 사회 변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연대가 중요하다. 그렇지만 동질성의 연대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름의 연대, 전문가,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가치를 공유하면서 연대를 하자라는 좋은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다음 순서로는 그 정신의료 서비스 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백종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사회특별위원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뭐 저런 것도 하고 있지만 저는 정신장애인 가족협회의 또 이사입니다. 외부 연자가 아니라 같은 식구로서 참여하고 있다고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올해에 특히 참 좋은 게 우리 이 3단체가 가족단체가 함께 목소리도 내시고 또 이런 교육 행사도 마련해 주시는 거 너무 좋고 지지하고 있고 오늘 오전에는 제가 여기 옆에 뉴데이 픽처스라는 그 원래는 드라마 감독님이 있는데 허동우 감독님이라고 올해 지금 정신장애인 표준 가족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순득 회장님 또 가족협회에서 함께 해주셔서 이제 회의는 한 6, 7번 만난 것 같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30분 정도 이렇게 드라마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그동안 뭐 우리 회장님 얘기, 뭐 당사자도 있고 본인들의 얘기, 그리고 또 작가님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다 수집해가지고 드라마를 만들고 오늘 첫 대본 리딩을 했는데 아유 정말 그거 나오면 눈물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거는 이제 내년부터는 올해 첫 강사 양성을 해가지고 우리 가족분들이 전국의 뭐 센터나 또 병원이나 어디에서든 이런 일을 처음 겪는 가족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올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올해는 참 안타까운 사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고가 나왔을 때 법제도를 이야기하는 거는 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고가 생기면 아무래도 편견이나 또 이런 차별이 증가하고 있고 위험하니까 무슨 대책을 세우자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근데 차분하게 대책을 세워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이게 좋은 소식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신과의 치료를 받는 사람이 370만 명이 됐습니다. 올해는 이제 400만 명을 넘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물론 이거는 한 번이라도 간 사람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가족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5천만 명 중에 400만 명이면은 8%지 않습니까? 이제 8에서 10%가 넘어가면 재작년에 처음 이제 정신질환도 커버하는 보험 상품이 생겼지 않습니까? 일본은 이게 100개도 넘거든요. 이게 양적 성장이 있으면 이런 제도적 변화가 따라옵니다.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정신질환을 커버하지 않았던 여러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상품들이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안 하면 그분들이 손해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제 치료받는 환자 수가 느는데 얼마까지 그럼 늘 거냐? 우리가 흔히 제일 복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네덜란드에서 어느 정도 정신과를 다니냐면 7명 중에 1명이 약을 먹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제 700만 명이죠. 아마 그게 세계적으로는 맥시멈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보다 2배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런 최근에 조금 전에도 이제 가족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기사를 쓰겠다고 이제 MBN에서 오셔서 잠깐 나갔다 온 건데, 대부분 이런 좋은 기사를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다 본인이 아파 보거나 가족 중에 마음이 아파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더 늘어날수록 이제 편견이 줄 것이고 제도가 바뀐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부분 다 이제 병원에 가보셨을 겁니다. 여기 오늘 우리 부산에서 다음병원의 서영수 원장님 오셨는데, 저도 다음병원에 가보고는 참 전국의 병원이 이 병원만 같으면 걱정이 없을 텐데 그렇지는 어렵습니다. 그걸 모든 사람한테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뭐 하여튼 시간도 짧고 또 무슨 뭐 외래에서 상담 짧지 뭐 인지치료 이런 걸 받았으면 좋겠는데 별로 없다. 재활 프로그램도 부족하다. 납병원도 뭐 몇 개 없다. 그래도 안 오면 그만이다. 왜 안 찾아가냐. 그다음에 센터를 가도 이렇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 앞에 우리 박미옥 회장님이 말씀하신 이분도 있고, 그렇다고 또 장애 서비스에서 이제 독서 조항도 빠졌는데 장애 서비스에 있는 여러 가지 뭐 활동 지원이나 이동 뭐 이런 것들도 못 받고 있고, 그래서 참 응급과 입원을 빼고도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정신의료 서비스의 법 개정에는 다양한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이제 3분 진료라 그러는데 실제 서울대병원 평균이 4.4분에 진료가 끝납니다. 진짜 3분 진료 맞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미국 같으면 시간당으로 진찰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진도 한 30분 되는데 OECD 평균이 한 17분 정도 되고요. 근데 뭐 어떤 나라는 뭐 의사 한 명이 하루에 250명, 그러니까 3분도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라마다 다 다른데 그래도 정신과는 이제 10분 단위로 측정이 돼 있어가지고 좀 낫습니다. 이게 전국 평균으로 의협에서 조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진료를 보는데 재진을 한 11분 만났다 그러시면 내가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도 초진은 한 28분은 봐줬다 그러면은 내가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건 의협에서 발표한 건데 이게 모든 과에서 이게 1등입니다. 정신과가. 네, 그렇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기대보다는 낮은 거죠. 왜 11분일까요? 10분 넘어가면 좀 오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아마 11분이 되지 않은가 싶은데, 이 친구는 이제 이재현 교수라고 저희 후배인데 캐나다에 갔습니다. 3년 전에 캐나다에 가가지고 캐나다 면허 시험도 안 보고 이제 캐나다에서 정신과 전문의를 해도 좋다라고 한 최초의 친구인데, 그래가지고 외래에 갔더니 캐나다에서는 초진을 76분 이하를 하면은 청구를 못하게 돼 있다 그럽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최소 시간이 있대요. 네, 그래서 무조건 1시간 한 20분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한 4-5명이나 10명 이하를 보는데, 갔더니 외래는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외래라는 건 없다. 네 방에서 보라고. 이제 자기 방에서 보라 그러고 3명을 붙여주더래요. 한 명은 이제 간호사, 한 명은 심리학자, 한 명은 이제 사회복지사. 그래가지고 종증은 다 사례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서 회의하면서 사례 관리 이렇게 이런 걸 이제 하게 돼서 비교하려 그러면 너무 달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게 그래서 캐나다의 그 수가표를 저도 이제 달라 그래서 받았더니, 이게 초진이는 이 3유니트를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1시간 16분 이상은 봐야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1시간 16분을 보면 그걸 기록하는데 또 한 3, 40분 걸린대요. 한 2시간 넘게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4명 보면 끝인 거죠. 그럼 하루에 4명 봐가지고 환자 언제 봐? 예약은 6개월 밀려 있는 거죠. 그럼 6개월 동안을 기다려야 되냐? 그 국민들은 그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6개월을 기다리고 일단 시스템 안에 들어오면 꼼꼼히 봐준다. 뭐 그게 이제 그 나라의 선택인 거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가족 치료 뭐 이런 것도 이제 따로 있죠. 시간이 따로 배정됩니다. 우리나라는 가족 치료가 있긴 한데 거기 시간 개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족을 오래 설명할수록 더 리워드를 받게 이렇게 세팅을 해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몇 년 전에 저희가 진주방화 사건 때 만든 겁니다. 지금 가족협회랑은 저희가 이 국가배상 소송을 함께 하고 있는데 이때에 가해자가 된 안인 등만 해도 이때 처음 발생했을 때가 폭력 사건으로 치료 간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치료받는 6년 동안은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단을 하고 이제 점점 증상이 나빠지니까 이 형님이 자기 친구네 옆집에 이 임대주택에 살게 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제 점점 악화돼서 이웃이 나를 괴롭힌다 뭐 이런 망상이 생기니까 이제 옆집에 뭘 확 우물을 뿌리기도 하고 뭐 망치를 든 적도 있고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웃이 7번을 신고를 했습니다. 6번이나 경찰이 출동했는데 경찰이 출동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고개를 숙이는 거죠. 그래서 경찰은 6번을 돌아갑니다. 7번째는 이미 수명이 죽고 다치고 하신 이후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소송을 한 거는 이거가 왜 경찰이 매뉴얼도 있고 왜 실제 징계도 받았습니다.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다고 해서 법에 이거는 지자체와 국가의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건데요. 이거를 사실은 이런 일은 이게 전체적인 중증 정신질환에 관련된 사고 중에 1등은 자살입니다. 1년에 우리나라가 13,552명이 자살로 사망했는데 재작년에 그중에 한 2,500명 정도가 중증 정신질환이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조현병, 조울증, 심한 우울이죠.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가족의 사망이죠. 1년에 몇십 명씩 있지 않습니까? 이거 똑같았습니다. 이제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위협했는데 이게 금방 중단되고 재발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집에 경찰이 또 출동을 했는데 그 벽에 수많은 낙서가 있었거든요. 이거 PD수첩에서 보도했는데 그 벽에 알아볼 수도 없는 수많은 낙서 중에 굉장히 위험한 표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경찰은 또 그냥 아버지랑 잠깐 싸웠는데요. 또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뭐 며칠 전에도 지금 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알려집니다. 이건 진짜 어떻게 그리고 실제 경찰이 나서려고 해도 이 결정을 지금 가족이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경찰도 할 말이 있습니다. 병원을 막 헤매다가 병실을 찾을 수가 없다. 실제 저도 6월 달에 일요일 날 제 환자분이 이제 재발을 하셔가지고 입원을 시키려고 했는데 병실이 없어가지고 우리 당직 선생님한테 그럼 병실을 알아봐 드려야지 전화 다 돌려보자 라고 했더니 서울, 경기, 강원, 충청도 다 전화했는데 없어서 경상도랑 전라도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야,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이건 그까지 가면 보호자는 또 어떡하냐. 그래서 그냥 우리가 허가 병상보다 2개를 적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 이제
그룹 치료실을 빼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입원을 시키고 한 분 퇴원할 때까지 버티고 뭐 이러고 넘어갔었는데요. 이 급성기 병상이 진짜 없습니다. 이거 뭐 비슷한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게 생겨야 되냐? 이게 벌써 5년 전 건데, 아니 이게 나빠지기 전에 가능한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외래 치료를 하면 더 좋고, 집중적으로 치료해서 지역사회로 돌아가서 지역사회와 병원의 브릿지로 뭐 사례 관리도 하고, 센터에서 꾸준히 지역사회 자원을 배치하고, 정신재활시설이 충분하고 주거가 있고 뭐 이런 걸로 나가야 된다는 거에 반대하는 사람은 이제 이쪽에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왜 이걸 어떻게 앞으로 만들어야 될까? 그래서 첫 번째는 저도 가족들의 얘기 들어보다 보면 제일 힘든 게 이송이 안 되는 겁니다. 이송. 병원까지 데려갈 방법이 없는 거죠. 이거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거가 이제 공공이송, 이거는 우리 김영희 정책위원장님도 한참 얘기하신 건데, 실제 비자 입원 이 36,000건 중에 가족이 한 게 60%. 그다음에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이게 대개는 이제 가족 아니면은 사설이잖아요. 이거 합치면은 거의 80%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나머지만 경찰과 구급대원이 하는데, 경찰과 구급대원은 언제 움직이냐? 이게 정신건강복지법에 있는 자타의 위험이 큰 경우만 움직인다는 데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 이거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 단계의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근데 이거를 되게 우리 아시아에도 대만 쉽게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우리나라에는 자타의 위험이 큰 사람이라고 법에 돼 있죠. 여기 대만에는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 즉시 의료기관에 호송하여 치료받게 해야 된다. 해야 한다라고 써 있는 거죠. 이걸 근거로 해서 경찰과 소방은 본인들이 판단 안 합니다.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면 일단 이거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십시오 하고는 데려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 주어는 국민입니다. 국민은 오히려 이웃에 누가 아픈 것 같아요, 이렇게 통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걸로 해결한 걸 우리는 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렵게 해놨냐라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사실 밑에 또 다른 조항에 보면은 정신건강복지법에도 이게 그 경찰이나 뭐 이렇게 신청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조항이 또 있긴 한데, 또 할 수 있다로 돼 있어가지고 진단과 보호 신청을, 그래서 또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우리나라에서는 될까? 안 될걸? 근데 코로나 3년 동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압도적으로 검사했죠. 검사 안 받는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가가지고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여기 써 있거든요. 장소에 들어가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다. 방역관이 막 집에 들어왔잖아요. 네. 그리고 신천지 안에 들어가가지고 검사 받으라고 했잖아요. 이게 다 법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민간인을 뭐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감염법에는. 근데 우리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이것이 미비합니다. 여기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게 전문의나 전문 요원이 할 수 있는데, 전문의 어떻게 만날 거예요? 이송이 안 되는데. 그럼 전문의가 집에 가거나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 센터의 선생님이 집에 가면 되겠죠. 근데 집에 문을 안 열어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센터에서 찾아가도 작동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일본은 어떻게 해결했냐? 일본은 이렇게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게 지정일을 통해 진찰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야 한다가 돼 있는 거죠. 그럼 진찰은 본인이 원하면 가서 받거나, 원치 않으면 어떻게 해요? 문을 안 열어주면 공무원이랑 함께 집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줬잖아요. 사실은 앞에 지금 뒤에 나오는 사법위원, 심판원
또 사실 일본 대만에 이것만 해도 앞에서 가족들이 겪는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거에 첫 발을 코로나 수준으로만 해도 훨씬 낫다. 이 사이에 이제 사실 병상이 주는 게 꼭 나쁜 일이냐? 우리 병상이 또 OECD 대비 많았으니까 좀 줄여도 되지 않나?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급성기 병상이 주는 게 응급과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좋은 병원들이 많이 문을 닫고 종합병원 병상이 한 20% 줄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되게 쉬운데 서울대학교 병원에 한 40개 되는 과 중에 입원 병실에서 수입 꼴등이 정신과인데 꼴등에서 2등에 비교했을 때도 절반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이제 이 공간은 또 엄청 차지하잖아요. 이 탁구도 쳐야 되고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병실이 반밖에 안 나오거든요. 정신과 병실이 있는 공간에 내과 병실을 설치하면 40베드를 만들 수 있는데 정신과는 20베드밖에 못 만들거든요. 근데 이게 3분의 1 이하다. 그럼 뭡니까? 6분의 1입니다. 대학병원의 경영진은 어떻게 하면 정신과 병원을 문 닫을까를 기회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성기 병상은 계속 줄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응급은 또 응급 환자를 받으려면 이제 보호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병상은 남아도 보호실이 없으면은 못 받는데 경찰이 너무 몇 시간씩 고생을 하니까 대통령도 지시를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왜 안 됐냐? 왜 그러면은 저 보호실을 더 많이 만들면 되지 않을까? 보호실을 한 10개 더 만들자. 그러면은 직원 10명이 나가는 거죠. 왜냐? 이게 지금 60명당 한 명의 전문의가 보잖아요. 간호도 이제 13명당 한 명이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병원은 물론 이제 요양병원에 보다도 훨씬 낮은 인력으로 일하는데 그거에 이제 노동 강도가 세지면 요즘에 이제 젊은 직원들은 그만두는 거죠. 이게 급성기 병상이 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2019년에 처음 나왔냐면 이때 의료기관 종별에 정신병원이라는 종별이 처음 생겨서 이 통계가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봤더니 이 1인당 입원 진료비는 요양병원 병원의 3분의 1이고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의 10분의 1의 수준에 하니까 이런 이제 좋은 병원을 만들기가 좋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 김인 교수님이 나름대로 분석해 본 걸로는 초기에 열심히 치료해서 지역사회에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급성 병상은 모자르고 만성 병상은 넘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도 뭐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한 게 있습니다. 일단 정신건강국도 만들어졌고 올해 뭐 이제 대통령 직속의 정신건강혁신위원회 또 뭐 10월 달 정도에 또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필요한 거죠. 시설 기준을 6인실, 4인실 요새 일본은 1인실만 만듭니다. 이제는 입원했을 때 쉬었다 가야 된다고 정신과는 1인실만 두는 게 추세인데 저희도 이제 그쪽으로 가겠죠. 근데 이걸 강화는 했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 대책은 또 잘 시행이 되지 않으니까 병원들이 또 문을 닫고 이게 급성기 치료 특가사법 뭐 임세원법으로 인한 뭐 센터 여러 가지가 생겼는데 아직 이게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체감되는 효과가 별로 없는 거죠. 그 반면에 앞에 지금 6년 전에 150만이었던 환자가 작년에 370만이 됐는데 누가 늘었겠습니까? 우울증 불안장애 이쪽이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개업을 하는 의사들이 또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병실에서 하려고 할 때 또 이게 뭐 한번 뭐 소송 좀 당하고 고소고발 당하고 하더니 더 안 하려 그러는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대만은 이거는 이제 대만의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국장을 했던 해피탄님이 준 자료인데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급성기 병상과 만성 병상과 납병원을 구분하고 재활센터, 중간집, 요양원까지를 다 의료보험에서 커버해준다. 이거는 나라별로 의료 서비스로 하는 데도 있고 복지 서비스로 하는 데도 있고 어쨌든 해결해 주면 됩니다. 이거는 여기는 이제 의료 서비스로 이거를 다 커버해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급성과 만성을 분리해 놓은 게 어떤 거냐면요. 이게 이 타이페이에 있는 시립병원인데 여기 보시면 ICU라고 돼 있죠. 이게 중환자실입니다. 중환자실은 이제 환자 2명을 한 명의 간호사가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데죠. 이런 게 있으면 뭐가 좋냐면 응급실로 싣고 다 응급실이 꽉 차면 다 중환자실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은 경찰을 위해 항상 비어 있는 거죠. 경찰이 길을 헤맬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재활병상이 있고 뭐 데이케어 병상이 제일 많고 이런데 그거를 여기서 보시면 급성기 병실은 20명의 입원 환자를 전문의 1명이 보는 거죠. 우리나라의 3분의 1 간호 인력도 많고 대신에 만성 재활병상은 120명도 넘게 봅니다. 그리고는 재활 프로그램을 수가를 높여줘서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비용 효과적이라고 본 거죠. 저희는 60명당 1명이니까 이도저도 아닌 이렇게 해서 그리고 집중치료병상은 이제 10명당 1명 간호인력은 이게 중환자실이죠. 2병상을 1명에 보니까 제대로 케어를 할 수 있어서 이게 뭐 10명을 받아도 괜찮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좀 나누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요거는 경찰이 여기 911 있죠. 우리나라 119인데 그래서 경찰이 출동했는데 이분을 모셔 가야 돼요, 아니에요, 아리까리하고 잘 모르겠어요 하면 시립병원의 정신과 의사들이 한라인으로 전화를 받아주고 그래도 애매하다 그러면은 현장에 출동하는 겁니다. 그게 긴급의료 제도에 의해서 공공병원에서 이런 서비스를 한다더라.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마츠자와 병원에 우리 덕혜 홍주가 입원하셨던 곳인데 여기는 도쿄를 4등분하면 도쿄 2천만이거든요. 그러니까 4개 지금 12배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5천만 인구로 따지면 이런 병실이 30개만 있어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게 그날 응급으로 오신 분들은 받고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됩니까? 다 급성기 치료병원으로 이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실이 응급실이 항상 비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응급인 분들만 매일매일 보고 다음 날 넘기고 다음. 그거는 민간 병원에서 하기 어려울 겁니다. 도립병원에서 하더라. 그리고 신체적인 치료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지자체가 지정한 공공의료가 우리들도 지금 만드는 정신응급센터 등등의 초기 집중 서비스를 2000대 중반에 몇 배 올려주고 3개월 이상 입원은 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급성기 병원이 많아진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정신과 중환자실은 필수. 그리고 이제 급성은 15명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기 병상을 운영할수록 더 도움이 되게 만드니까 병원들이 개념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일본도 똑같이 2000년대 중반에 종합병원의 병상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구급 합병증 입원료라는 걸로 종합병원 정신과의 치료 기능을 지원해 주니까 또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이라는 게 저도 내과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외과에 수술함이 있고 정신과에도 필요하더라는 거죠. 정말 생명에 위급한 응급 상황일 때는 이렇게 한 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일본에 유지숙가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항상 필요하지 않고 비워져 있을 필요가 있죠. 비워져 있으면 이걸 줍니다. 이게 한 우리나라 돈으로 여기다가 100배쯤 곱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35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이거를 비워놨어요, 잘했어요 하고는 하는 이게 정책 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랑 우리랑 비슷한 게 민간 의료가 일본이 뭐 80 몇 프로, 우리는 90 몇 프로인데 이런 식으로 공공 기능을 담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맨날 바라고 있는 것, 퇴원할 때 좀 제대로 지역사회에 연계해 줬으면 좋겠다. 퇴원하기 전에 집에 좀 찾아가서 집의 상태가 어떻고 안전한지 확인도 하고 가족들한테 어떻게 대할지를 교육하는 거, 이걸 할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택 환자 지원 관리료, 이거는 우리 장기 지속형 주사제 들고 집에 찾아가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이건 되게 효과가 좀 세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려운 환자를 받으면 이게 뭐 여러 가지 서류도 작성하고 해야 되니까 어려운 환자를 잘 받아달라, 뭐 이런 거죠. 합병증 가산. 요새 말이 많은 이제 마약 쪽은 가산, 격리실 가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가족들이 원하는 것들을 의료인이 할 수 있으려면 이런 형태가 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정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 미국은 대표적인 사보험의 나라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많은 저희 친구들 중에 뭐 웬만하면 병원 안 갑니다. 너무 비싸니까. 100배요, 100배. 딱 100배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죠. 그래서 왜 코로나에 걸리느니 내가 그 얘기 들으셨잖아요. 코로나 걸려서 중환자실에 일주일 입원하고 나오면은 한 3, 4억 정도 나오니까 그런 코로나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저희 그 정신과 선생님 중에 10년 전에 어떤 선생님께서 그 학회장 앞에서 심근경색이 와서 팍 쓰러지신 거예요. 근데 그때 우연치 않게 그 앞을 지나던 내과 중환자실 간호사가 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시술도 받고 혈관도 뚫고, 그래서 이제 퇴원해서 한국에 오셨어요. 미국에서는 절대 퇴원할 때 돈 내고 퇴원하라고 안 한답니다. 집에 가면 우편으로 와 있대요. 집으로 우편이 왔는데 3억 한 7천만 원이 나와가지고 그분이 15년 동안 갚으셨어요. 그럼 내가 갚기는 갚을 텐데 절대 이건 어렵다. 그래가지고 15년에 걸쳐서 그 돈을 할부로 갚고, 그래서 정년 퇴임 직전에 다 갚았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럼 중증정신질환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공짜입니다. 이건 놀랍죠. 코로나가 걸려도 3억을 내는데, 왜냐, 이렇게 조현병 진단이 되면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면 거의 이걸 받아주는 경우가, 재산이 아주 많지 않으면 90% 이상을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면 다 해줍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다 성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족한테 별로 이거 물어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에는 보건복지부에 정신건강국이 없습니다. 다 같이 하거든요. 신체적인 거랑. 근데 이런 주정부에, 그다음에 지자체에 정신건강국이 없는 주는 없습니다. 모든 주에 다 있거든요. 그럼 뭐 하느냐? 그 지역에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고 얼마나 니즈가 있고 어떻게 배치할지, 이거를 다 관리하는 겁니다. 지자체가. 이걸 이제 레벨 오브 케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한 거에 따라서 이 서비스를 배치한다. 그리고 이 재정의 대부분과는 메디케이드라는,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의료급여죠. 그래서 그걸 공짜로 지표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건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이거는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게, 다 이건 아시잖아요. 액트 같은 거는. 액트는 적극적 지원사회 서비스는 미국에도 이게 7만 명당 한 개의 이런 센터가 있습니다. 보통 좋은 데는 5만 명당 하나 있는 센터는 이탈리아 수준의 센터가. 미국도 이거 위탁을 많이, 여기 요 센터도 수녀의 위탁이거든요. 직영하는 데도 있지만 뭐 센터 위탁도 많이 하는데 그런 센터가, 지역사회 센터가 있고.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 것 같으세요? 이 사람?
직업이 뭘 것 같으십니까? 이 남자 코수염 나고, 예? 약사? 아니 그쵸, 약사일 수도 있겠네요. 이분은 간호사입니다. 얼굴을 보고 편견을 가지시면 안 된다. 약 있고 여기 이게 장기 지속형 주사제 여기 담아가지고 이 봉투에 넣고 요 사람들이 아침에 9시마다 모여가지고 1시간 동안 병동이랑 똑같이 회의하고 100명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100명 이름 쭉 부르면서 A분은 요새 괜찮으시고 B는 뭐가 고민이고요. 그다음에 딱 끝나고 회의 끝나면은 한 1시간 반 하고 이걸 싸고 집으로 찾아가는 거죠. 한 명이 이제 10명 찾아가고 10명. 예. 그다음에 요 분은 정신과에 있었는데 하루에 4명 정도 봅니다. 왜냐면 여기도 또 오래 봐야 되니까 하루에 4명씩 25일 동안 일하면 100명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보는 겁니다, 이분은. 그다음에 이 사람은 조현병 환자입니다. 이 동료 상담가로 채용돼 있는 사람이고요. 이거는 이제 직업 상담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간호 아니면 사회복지사입니다. 이거는 100명만 챙기는 거죠. 이런 센터들이 하는 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럼 지자체 응급일 때 이 센터가 출동하느냐? 안 합니다. 응급 때 출동하는 거는 공무원이나 지자체가 지정한 공공의료기관의 응급팀이 출동합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이 센터가 응급을 출동하잖아요. 그런 나라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요새 좀 이슈가 됐었던 위기쉼터 같은 것도 저는 장기적으로 이게 분명히 취지가 좋다고 보는데 여기 위기쉼터를 누가 보냈냐면은 이 평가를 해서 이분은 위기쉼터에 가는 게 좋겠다. 자살 위험이 없는 사람만 보내. 의뢰를 오히려 이런 기관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입원도 예방하고 위기가 오지 않게 예방하는데 협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퇴원 후에 이제 가족 지지 이게 이만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돕는 퇴원 후 사례 관리 같은 거에 팀이 한 병원에 이런 게 뭐 13개씩 있고 하는 것들을 미국이 흔히 사보험의 나라인데 정신건강 관련해서는 굉장히 공적인 부분에서 일을 많이 합니다. 이건 안 보이시죠? 저도 잘 안 봤습니다. 근데 뭐냐면 이탈리아는 영국과 같은 NHS 국가의료 시스템인데 여기서는 뭐 심리적인 접근, 약물 치료뿐만이 아니라 가족 상담, 자조 모임, 사회 서비스 이런 게 다 여기 포함되어 있더라. 이탈리아에 가서 저도 궁금해서 어떻게 이탈리아는 2주 만에 평균 입원 기간이 2주밖에 안 되느냐 정말 궁금하다 그랬더니 이탈리아 의사들의 반응은 우리가 보기에도 짧다. 너무 짧은데 근데 이게 그래도 가능한 게 여기 보시면 뭐 여기 이제 72라고 되어 있는 숫자가 보일 텐데 그 입원할 때요 치료가 중단돼서 오는 경우는 20몇 프로고 70% 이상은 센터에서 뭘 열심히 하고 약도 먹고 하다가 하도 해도 안 된 사람만 입원하니까 2주면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사회의 기관이나 치료기관이 충분해야 입원 기간이 짧아지겠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른 입원 제도 변화만큼 또 중요한 게 급성기에 빨리 치료하고 지역사회로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바꾸자. 이거의 후진성을 개선하자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제시했고 요거는 복지부의 앞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뭐 제가 자료는 두고 갈 테니까 응급, 이송, 응급에서 급성기, 급성기에서 외래 이거 해결해 달라, 외래 치료 지원제 해결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게 되려면 이제 필수 의료로 돼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넘어가서 이렇게 핵심에 그래서 지금 시급한 거는 이송을 해결해 달라. 그 다음에 외래 치료 지원제가 1년에 몇십 건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려면 진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진찰을 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꿔달라. 응급과 급성기,
그다음에 지금 우리 60년대 후반에 나온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그 미국의 정신병원에 그 어두운 면이 나올 때가 미국의 정신과 의사가 한 명이 한 20명의 환자를 볼 때였거든요. 근데 우린 아직 60명 봐가지고는 무슨 좋은 제도도 작동하기가 참 어렵다, 뭐 이런 걸 observe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가 났을 때 이런 논의가 되는 게 저희도 안타깝지만 이 캔드라법의 과정을 보면 그래도 그때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합니다. 이게 뭐냐면 되게 이런 미국에서의 1990년대, 8, 90년대 후반부터 이게 탈수영화 이후에 지역사회에 방치된 환자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사고가 미국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살도 늘었었고, 이게 이제 골드스테인이라는 조현병 환자가 캔드라라는 기자를 밀어서 사망을 했는데 3달 있다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지금 가족협회 같은 거죠, 당사자도 포함된 이 나미 내셔널 얼라이언스 온 멘탈 일스가 당사자 가족 전문가 단체인데, 여기서 외래치료 그 당시에는 명령제였죠. 이거를 제안했습니다. 이거 하자. 근데 그게 설득력을 가진 게 심지어 이 가해자가 됐던 골드스타인이라는 이 환자가 본인이 찬성하는 성명을 감옥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됐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뭐가 생긴 거냐 하면은 판사가 하는데 판사 옆에 다학직 팀이 사회복지 간호팀이 있어서 판사를 서포트하고, 판사는 로테이션하지 않습니다. 정신건강에 전문성이 있고, 그래서 외래치료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그걸 고심할 때는 다른 서비스에 또 연결하고, 이걸 했더니 실제 이런 사고나 부담을 절반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되려면 가족이 보호의무자 제도를, 보호의무자의 역할을 내려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후에도 가족만큼 가족을 아낄 수 있는 사람 그건 절대 불가능한데 이 제도는 내려놔야 되겠구나. 그래야 이런 걸 국가가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심판원은 우리 좀 이따 나올 신권철 교수님이랑 같이 가서 봤었는데, 이렇게 3명이 앉아가지고 이게 사실 입원 치료보다는 지역사회 외래 치료를 훨씬 더 많이 커버한다. 뭐 북유럽의 나라들도 500만 인구인데 1년에 이걸 5,000건씩, 우리나라로 치면 몇만 건이 돼야 돼. 그래서 입원보다는 이게 훨씬 더 선호된다. 이게 충분히 동의가 되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의료 서비스가 이제 바뀌려고 하면 이후에 토론회에서 또 나올 거기 때문에, 또 아침에 뭐 심판원이나 사법위원 얘기는 충분히 하셨다고 해서 나머지 인력과 필수적인 의료로서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공공이 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바꿔야 될 것 중에 지방자치법에 보면 방역은 지자체의 소관 업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중증정신질환이 아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얘기하려면 이제 그거부터 법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게 지금은 그 좋아진 이탈리아의 60년대 병원이 이랬다는 거죠. 거의 뭐 여기도 참혹했는데, 이게 이제 바살리아가 이제 이 병원장이었는데 이제 자기 병원을 문 닫게 만든 사람이죠. 물론 그 20년에 걸쳐 가지고 천천히 했는데, 우리가 제일 사실 이탈리아에 부러운 거는 이런 거죠. 이제 요 말은 아시죠? 우리 조현병 환자들이 상징이죠. 그래서 죽어가는 거를 해가지고, 근데 이걸 지역 사회에서 했을 때 이제 축제처럼 하고, 협동조합이나 이런 커뮤니티가 살아나가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그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제일 걱정인데, 그걸 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편견을 줄이는데 제일 효과 있는 거, 그러니까 3가지 정책이 있는 건데, 교육, 그다음에 접촉, 그다음에 투쟁, 이 3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투쟁은 효과가 있기는 한데 부작용도 크더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특히 뭐 언론이랑 싸워봐야
싸워가지고 앞에서는 네 하는데 다음에는 또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약간 실제 이 근거를 검증한 논문에서도 싸워서 해결하는 거는 좀 약간 장단점이 있다.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교육은 젊을수록 효과가 있다. 제일 효과적인 게 접촉이 되는. 접촉이 되려면은 이제 중증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가족이 사회에 나가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 가족들의 역할이 좀 대단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그 전에 이 순서가 옆에 나 이렇게 발달 장애인들은 저렇게 좋아졌는데 하시잖아요. 전혀 부러워만 하실 일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발달 장애 어릴 때부터 생기니까 부모가 젊기 때문에 훨씬 더 일찍 목소리를 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이 저희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함께 노력할 시점이다. 그 다음에 이거를 자꾸 나누고 서로 아무것도 없는 집들이 오히려 맨날 싸움이 잘 납니다. 뭐 좀 있어요 좀. 그래서 이거는 서로 협력해서 모든 분야를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제가 그 덴마크에서 편견 해소 운동을 하는 분들이 하는 걸 봤는데 되게 다 웃기더라고요. 그 만든 작품들이 이렇게 바이킹이 나와가지고 뭐 울고 웃기고 그래서 여기 왜 이렇게 유머가 많냐 그랬더니 이게 정신질환이 있다 그러고 조현병이 있다 그러면 혹시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을까봐 이거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유머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하고 움직이는 게 본인들이 보기엔 제일 효과적이라고 얘기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또 문제를 지적할 땐 또 날카롭게 해야겠지만 결국은 국민을 설득하고 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그 백종원 교수님께서 정신의료 서비스 법제도의 어떤 개선 방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10분간 질의응답 시간이거든요. 40분까지. 근데 지금 한 5, 6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한 분에서 두 분 정도만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 네. 박미옥 그 회장님이나 그 백종원 교수님께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질문은 예, 없는 거로. 예, 이따 토론회에서. 네, 잠시만요. 외국의 사례들을 다양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까 특히 교육이나 인지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좀 잠깐 하셨는데 그와 관련된 노하우를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외국 사례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네, 어느 나라나 이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있었는데 편견을 깨트린데 가장 도움이 된 사람들은 되게 이걸 겪어본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할 때 했다는 공통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이제 이게 사회적인 좀 투자, 펀딩이 또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미국에서는 이제 우리 저 케네디 대통령이 동생이 원래 이제 지적 장애도 있고 또 굉장히 심한 정신증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수술을 또 받았지 않습니까? 전두엽 절대술 그 피해를 보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오픈하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치매에 대한 편견과 인식 개선하는 데는 이제 레이건 대통령 부부가 이제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사람들이 이런 거를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도 저런 이제 커뮤니티에 대해서 알고 제일 이해가 됐던 부분이
중증 정신장애인이 이웃에 있다. 근데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괜찮다고 생각할까는 그 이웃도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라는 걸로 안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지금 만약 옆집에 뭐 조현병이 심한 사람이 막 이렇게 들리는 소리 때문에 이웃이 불안하다. 근데 별 방법이 없다 이게. 라고 하면 이웃은 더 불안하겠죠. 근데 우리 옆집에 살아도 굉장히 뭐 여러 센터에서도 오고 이미 치료도 받고 있고 조금 안 좋으면 또 하면은 금방 좋아지고 응급일 때는 바로 쫓아오는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가 안전하다 이렇게 믿을수록 편견이 줄는 거거든요. 옆집에 살아도 괜찮구나 싶고 그래서 저런 이제 지역 단위의 레벨 오브 케어에 이번부터 점점 단계가 낮아지면 나중에는 그냥 일반 시민이랑 사는 아파트에 거주 시설이 있는데도 단계별로 평가가 있고 십몇 년째 무사고다. 그런 촘촘한 게 있을 때 저는 편견이 제일 실질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고 제가 백종호 교수님의 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어떤 한국의 입원 수가나 병상 감소의 문제를 제시하시면서 같은 문화권인 그 아시아의 대만, 일본의 제도 그리고 미국의 액트 서비스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면서 어떤 비용 효과, 비용을 효과적으로 쓰는 비용 효과와 또 그 초기 대응의 강조, 중요성, 바로 그 일상생활의 복귀라던가 빠른 치료가 더 좋은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 되게 강조해 주시면서 그 핵심에는 바로 제도화, 국가 개입, 국가 책임제가 그 팩트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